2020년 4월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그 평화로운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산산조각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바스코시아라는 한적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단 한 남자의 뒤틀린 분노가 무려 13시간 동안 캐나다 전체를 악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했는지 그 13시간의 기록을 샅샅이 추적하면서 무너진 시스템의 민낯까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2.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단 13시간 만에 한 남자의 광기 앞에서 쓰러져간 무고한 희생자들의 수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리고 평범한 이웃이었던 22명의 목숨이었죠.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13시간 동안 무려 16곳을 옮겨다니면서 벌인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사냥이었어요. 캐나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죠. 아니, 어떻게 범죄자 한 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광범위하게 공포를 퍼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비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 평범한 얼굴 뒤에 어떤 악마가 숨어 있었을까요? 둘째, 그 끔찍했던 13시간의 사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셋째, 그 긴 시간 동안 국가는 왜 그를 막지 못했을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일을 저지른 범인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름은 가브리엘 워트먼, 나이는 51세였고 직업은 치과 기공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성공한 전문직 남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이 이 사람을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불의 수집가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살면서 겪는 아주 사소한 모욕이나 원한 같은 걸 절대 잊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분노 폭발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정말 소름 끼치게 치밀한 준비를 했거든요. 퇴역한 경찰차를 여러 대사 들이고요. 그걸로 실제 캐나다 경찰차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복제품을 만듭니다. 심지어 진짜 경찰 제복까지 구했어요. 총기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밀반입했고요. 이건 복수라는 자기만의 뒤틀린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상징 자체를 훔치려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끔찍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4월 18일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1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가정폭력이었습니다. 4월 18일 밤 그가 동거녀를 공격했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그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보고 도우러 달려온 무고한 이웃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그리고는요,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자신만 아는 뒷길로 유유히 빠져나가죠.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경찰로 위장한 그가 도로에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자들의 차를 세우고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23년차 베테랑 여성 경찰관마저 그의 총에 목숨을 잃었죠. 이 끔찍한 사냥은 그가 주유소에서 사살되기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의 상징인 경찰차를 죽음의 사신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사건이 정말 악랄하고 잔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워트먼은 사람들이 경찰을 보면 안심한다는 그 믿음, 그 신뢰를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범인 한 명이 13시간 동안이나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경찰은 범인이 경찰 행세를 하며 돌아다닌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주민의 휴대폰으로 즉시 경보를 보낼 수 있는 국가 재난 문자 시스템 얼러트 레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냐고요? 그냥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일부만 보는 소셜미디어의 말이죠. 이 결정적인 판단 착오가 결국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대응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현장 경찰들의 무전기는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고 장비는 낡았죠. 심지어 경찰들이 길을 찾으려고 개인 휴대폰 지도를 써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워트먼이라는 사람이 불법 무기를 가지고 있고 경찰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정보가 이미 2011년, 2013년에 경찰에 여러 번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전부 묵살하고 심지어 관련 기록까지 지워버렸어요.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의 붕괴였던 거죠. 이 끔찍한 비극은 캐나다 사회 전체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캐나다 사회가 외면하고 있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1500. 이 사건 직후 캐나다의 총기 규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요, 사건의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무려 1,500종에 넘는 공격용 소총의 판매와 사용을 즉각 금지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아주 단호한 의지 표명이었죠. 하지만 변화는 총기 규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사회는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대량살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무려 2년 반 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벌입니다. 단순히 범인 한 명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위원회가 내린 결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대량살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이 끔찍한 공공의 비극이 사실은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사적인 폭력, 바로 가정폭력에서 시작됐다는 걸 명확히 한 거죠. 더 이상 가정폭력을 그 집안일이라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노바스코샤의 비극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회 시스템에 뚫린 구멍과 우리가 외면했던 폭력이 만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악의 신호를 너무 늦기 전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